사회를 맡은 정우영이고요. 여기 지금 6분 오늘 발제자들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토론자들께서 해주셨는데 그 얘기들이 어떤 거는 좀 깊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의 질문으로 발제자가 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보면 토론자분이 현명한 토론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본인이 묻고 본인이 답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발제자는 좋아 이렇게 돼버리는 토론문을 쓰신 분들은 시간을 굉장히 아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굉장히 학구적인 분이 계세요. 질문을 막 한 3개쯤 한 거예요. 한 문장에다가. 누군지 속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근데 그런 질문을 다 발제자들께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나오신 6분 중에 이 질문에는 내가 반드시 답을 해야 되겠다. 이건 너무 중요한 논의다. 오늘 이거 안 하면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답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저는 좀 오늘 우리가 50주년을 맞으면서 기획한 생명평화의 한국문학에서 중요한 지점을 질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작가위가 기존에 50년을 맞는 동안에 작가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작가위가 조직적으로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같이 거대 담론을 만들어 가면서 대중들과 만날 건가? 아니면 이후에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변해 가듯이 조합주의라는 말을 쓰셨는데 뭔가 침묵을 도모하는 그런 제도로서의 그냥 작가로서 남는 길을 선택할 건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크게 주제로 삼은 생명평화의 한국문학에서는 조금 이렇게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으신 강영철 선생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경 선생님께서 아주 정확하고도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 글을 앞부분만 그러니까 작가가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올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런데 정말 2000년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작가의 구성원들이나 또 사회 현실 자체가 참 어떤 의미에서 큰 폭으로 바뀐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가에 소속한 회원들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상무국장 할 당시만 하더라도 한 500명, 뭐 300 몇십 명에서 한 500명 이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대 이런 쯤에 오게 되면 거의 한 2000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에는 얼마간 사회 민주화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작가회나 이런 것들이 작가의 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고 그랬던 것도 작용을 했고 또 특히 그 80년대 들어서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전문 문인들 위주의 그 조직이었다고 한다면 8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뭐 소위 이제 뭐 노동문학, 농민문학 뭐 등등 이렇게 그런 쪽으로도
윤곽 단위가 형성될 만큼 분화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뒤에 2000년대 이후에 그 조직 자체는 그런데 맞게 또 이제 일들을 벌여야 되는데, 작가회라고 하는 조직은 앞에 제가 언뜻 지내서 드린 말씀대로 작가회 자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하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일 처리 방식은 회원들이 일을 하는 방식인데, 그것이 이제 뒤에 사무총장제로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맞으면 촘촘하게 해낼 그런 시스템을 갖춰지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지금 아까 그 사무총장님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들의 그 폭이라고 하는 게 너무 넓고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깊어서 쉽사리 어떤 답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제가 이쪽에 50주년 기념 사업단에서 단장을 맡으면서 생각해 본 일들은 이게 그냥 너무나 광범위해서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로부터 사실 벗어난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정체성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야기들은 다시 쓰거나 사실은 이 발제문도 그쪽에 대한 얘기를 써줘야 되는데 제가 그럴 형편도 못 되고 해서 그냥 앞부분만 쓰고 만 것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일은 여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시 논의를 해가면서 확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번 발제는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니까 지금 그 정원경 선생이 얘기한 대로 뭐 이런 문제들은 쉽게 그 결론이 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과제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정밀하게 잡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많은 작가 회원들의 지혜들을 모아가면서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속에서나 답이 나오고 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이걸로 약간 얘기하세요. 저 중간에 저 작가회의 성격 같은 게 이제 정리된 적이 있는데, 그 문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생략되고 지나간 것 같아서 약간의 보충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작가회의는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문인 조직이고요. 문인단체. 그래서 문단에 대비하지 않은 사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작가의 회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신입회원 심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물론 이제 가치지향성을 중심에 두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희미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런데 저 대원칙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 점이 작가회가 민회총회 그 하부 조직으로 소속되지 않는 이유거든요. 민회총은 문예 운동 단체고 작가회의는 문인 운동 단체였어요. 그러면 이제 작가회의는 대체적으로 기본 정신을 민족문학 운동에다 도왔었는데, 이제 단체가 그래서 단체가 커질 때도 그 운동성이 약화되면은 회원 재정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들을 중간에 다시 확인해서 정돈하기도 했습니다. 저 작가회의의 가장 중요한 그 변화,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사무총장제로 바뀐 다음에도 지금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무총장제로 바뀌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사무총장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1대에서 2대로
저기 바뀔 때 성격 문제가 한 차례 조금 이렇게 희미해진 문제가 이제 하나가 이제 제기가 된 거예요. 뭐냐면은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 때문에 회비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비를 중시하면서 생겨난 문제가 회원 권익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해요. 지금도 회원 권익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돼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 단체의 성격을 굉장히 크게 전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먼저 가입한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탈퇴 절차를 밟든지 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작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민족문학 운동, 그 다음에 작가의 운동은 사회적 모순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나름대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지식인 계층이 자기들의 권익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면은 그거는 저 기존에 해오던 작가의 활동하고는 굉장히 크게 모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로 직결되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작가의 성격 얘기가 나왔을 때 정의된 부분을 이제 삼총장을 하셨으니까 기억을 대사님 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논의가 계속 됐으면 좋겠지만 저는 지금 저 시계를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김영수 총장이 제 대신 얘기하면서 10분을 쓰셨어요. 그래서 할당된 시간이 좀 더 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중요한 논의여서 이 말씀은 보론으로 해주시는 게 적절했다고 보고요. 그 대신 강영철 선생이 얘기한 이게 1회라는 거 우리가 지금 심포지움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건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아마 재생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좀 더 심화되고 구체적인 얘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이렇게 약속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단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신철기 선생이 질문한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검찰 파시즘 체제 이거는 뭐 당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면 현실에 대해서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 응연할까? 우리의 지금 오늘 발제 속에 들어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김남주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선도적으로 싸우는 방식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전의 기록들 왜냐하면 지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박정희 전두환 이런 시절에 싸웠던 기록들을 우리가 복원하면서 싸우는 방식도 있을 거고 또는 그보다 포괄적으로 세계문학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응연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심포지움을 계속 2차, 3차 진행을 해가면서 우리의 응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이 심포지움과 다르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새로 해서 이거는 작가의 전체 회원과 함께하는 이런 방식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답이 돼도 되겠죠? 그리고 이중기 선생의 영천 싸움, 영천 시호랑쟁 건은 우리가 너무 감동해서 토론자를 비롯한 청중들이 받았기 때문에 질문보다는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기왕 여기 나오셨는데 이렇게 생기기는 허술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집요하게 30년을 남들이 하지 않는 작업을 해왔거든요. 다시 한번 이중기 선생에게 박수로서
김남주시에 대한 생명 평화를 염두에 두고 김남주시를 읽을 때 이런 지점들은 우리가 김남주시를 새롭게 보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그 두 분이 토론하셨는데 토론을 그렇게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새롭게 읽은 지점들에 대한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풀이 가셔서 김남주 전문가인 김영수 선생님께 좀 더 깊은 얘기를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뒤풀이 안 가시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혜자 선생 그 발제에 대해서 윤동관 씨는 뭐 특별한 질문은 없이 김혜자 선생보다 더 깊이 땅의 옹호를 읽었다는 느낌을 전달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박동욱 평론가는 이제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것도 들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시간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지금 팍 줄여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박동욱, 그러면 제가 3분만. 그거 질문에 대해서 3분만 특별히 허락된 3분. 우리 만납시다. 만나서 이게 저도 딸이 이제 30대 초반이라서 그런 이 감수성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딱 돼요. 그리고 그 어떤 유대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자연을 확신하는가. 저는 아팠어요 많이. 아팠을 때 뭐가 나에게 약이 되는 것들이 그 정신적으로든지 아니면 실제 무슨 양귀비든 뭐든 그런 것들이 실제 몸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아지는 경험 이런 게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어져 있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라고 답하면 될 것 같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 만나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 입원했습니다. 애도의 과정 맞습니다. 애도의 과정에서 이양 우리에게 온 거 물리치할 많이 아프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달래는 과정 하나로 된 어떤 거 내가 먹는 약 하나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했고 그것이 유익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단지 기술 혁신이라든가 대체 기술의 개발 약 이런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리고 저는 어마어마하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이상의 멸절에 가까운 어떤 신호가 모든 생명체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무시해왔던 거 그리고 이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혹은 제 이웃이나 친구들의 많이 아파요. 사람만 아픈 게 아니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문동관 시인도 얘기했지만 살림이라고 하는 문화 살림 지금 죽임의 문화를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억울할 건 없는데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진짜 절박하게 저는 들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나서 술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가 그런 어떤 달라진 감수성 그렇게 느껴지는 관념적인 어떤 위기가 아니라 실체적인 어떤 것들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럴 의향이 있고 제가 조금 건강이 회복되면 한 5시간 만나서 놉시다. 감사합니다. 뒤풀이에 도망가지 말고 옆자리에 앉으라는 얘기예요. 박동욱 말 평론가 못할- 옆자리는 정해졌습니다. 말 못할 거야, 아마. 김혜자 시인 옆자리거나 앞자리로. 김남일 선생의 아시아 문학 변방의 사상과 기획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질문은 없지만 그거는 있었어요. 이거 아시아 연대 작가위에서 주관해가지고 행사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예산은 없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거고요. 김남일 선생께서 그래도 간략하게 그 지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맨날 돈 없으면 어떻게 돈 좀 마련해서 하면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좀 서두른 바람에 못했던 얘기 딱 하나만 하면은, 제 생각은 그 동료들하고 같이 아시아 문화 운동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죠. 그러니까 중심과 주변을 제대로 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뭐 그 어떤 때는 워낙 중심이 강하니까 저기 그 주변이나 지역 같은 데는 힘을 못 쓰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세계로 보면 아시아가 이제 그런 꼴일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한 가지 예만 들면, 제가 서울 주변에서만 계속 살았어요. 결혼해서부터 계속 거기 뭐 부천 뭐 이런 식으로 그 수십 번 이사를 다니면서 살아서 서울에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었고 서울에 살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타고 다녔던 그 내 낡은 차가 돌아다니는 데가 서울 외곽 순환도로였어요. 저는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나중에 우리 여기 김영수 씨도 있지만 같이 아시아 문화 운동을 하면서 그게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구가 우리를 규정해 주는 것, 서울이 우리를 규정해 주는 게, 너희들은 서울 외곽이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다녀라. 이래갖고 줄줄 타고 다녔는데, 그게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쯤 되니까 민중들이 봉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분들이 그 협의를 해서 시도 군수 협의회를 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아니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문화운동은 나중에 조금씩 그 희망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심포지움도 사실은 예산을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얻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노력들을 하면 그래도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우창헌 선생님이 얘기한 이거는 노력해보겠다, 이거 괜찮죠? 이 정도 답변이? 안 하겠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인데요. 이게 이제 화근 같아요. 시간을, 이거를 답변을 하는 순간 청중들은 그만하지 이런 표정이 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마디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상일 선생? 질문 중에 김학중 선생이 부른 민중연대로서의 세계성, 이거는 조금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뒤풀이에서 하상일 선생 옆에 앉아가지고 김학중 선생이 좀 더 귀찮게 물어보시고요. 그러나 세계문학의 개념과 함께, 아니 골방에서 우리가 세계와 연대하는 어떤 논의가 문학 속으로 들어온다면, 이거 세계문학 아니야? 이 질문은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목, 그러니까 이 주제 자체가 이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쉽게 말할 수도 없고 단시간에 또 정리할 수도 없는 문제라서 저도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문학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규정된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질문의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 세계문학적인 개념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요산 말씀을 드렸는데, 요산이 이렇게 했을 때는 70년대잖아요. 70년대. 근데 그 70년대 요산이 66년에 다시 등장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한일협정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작가적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었다고 하면, 식민지 청산 문제,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작가적 화두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어떤 세계문학적인 방향을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지금 5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제 그 문제 말고도 뭐 기후 문제, 난민 문제, 뭐 등 전쟁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운동과 질문의 차원에서 세계문학적인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지역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산의 작품은 낙동강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골방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늘 우리가 보면 부산을 다루면 부산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 부산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한국이라는 큰 틀을 이야기했고 또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그 지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물리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요산이 동아시아를 주목했느냐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민지 청산의 문제, 제국주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그 동아시아를 본 것이지 동아시아적인 그 장소의 그 물리적인 공간성을 주목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세계문학적인 시야,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동과 그 질문이라는 세계문학의 개념, 그거는 좀 우리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로 종합토론을 정리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 허락된 시간이 벌써 5분이 지나서요. 좀 더 논의가, 이게 사실 발제와 토론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거의 무격다짐을 하고 막 이래야 이게 흥분도 들고 재미도 있는 건데 오늘 시간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2차 심포지움이 있을 때는 웃으면서 하지만 토론을 할 때는 좀 더 심하게 서로 간의 얘기들을 이렇게 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 분들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합토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